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뭐 2시 비행기라고 했어요? 엄청 일찍 가시고 여기도 그러면 1시에는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2시간 전. 아니 그거는 이제 국외선이나 그런 거고 1시간 전에 도착하면 될 건데, 어쨌든 혹시 예배가 길어지면은 시간 잘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짧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쓸 건데, 혹시 길어지면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라는 인격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 차례 몇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뜻이 함의가 되어져 있는 복음을, 이렇게 함의가 되어져 있는 이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그쵸?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물론 발 뒤꿈치는 조금 상하겠지만 박살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죄된 권세가 해체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유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 인류가 죄를 범하는 직후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언제나 늘 인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복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해체시킬 거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야.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이제 올 거다.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어떠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 어떤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론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결핍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고대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이 좁은 땅에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땅에서 많은 어떤 생산량을 극대화할까? 이런 어떤 효율적인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쵸? 그렇게 많은 어떤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재화를 확보하게 됐죠. 뭐 농업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러면서 많은 재화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재화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인류에게 대두되어지는 관심사가 뭐냐면, 이렇게 확보된 재화를 또 어떻게 배분할 거냐, 분배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재화가 극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질 않아서 뭐 경제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들을 생각하게 되고, 야, 이게 분배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먹는 사람은 계속 먹고 못 먹는 사람은 계속 못 먹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뭐 마르크스라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면서 계층 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점점점 이제 불균형에서 균형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 이 참 이름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거 우리 그건가요? 이거 떠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되게 오래 건 그냥 안 물어보고 먹을 걸. 원효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먹고 먹어가지고 너무 끔찍하네. 이게 언제야? 그럼 내가 떠는 거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떠는 건데, 그렇죠? 자, 우리 이 1970년대 이 사회학자인데 장 보드리아르라는 그 프랑스 학자가 있어요. 프랑스가 이제 굉장히 사회학에 굉장히 이렇게 특화된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1970년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제는 소비적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뭐의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까? 생산. 어떤 시대에는 또 분배. 근데 이제는 쓰는 것에 특화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게 언제 얘기가 됐냐면 1970년대.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한창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갖고 잘 살아보세. 이 생산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나라가 거의 모든 것들이 그냥 송두리째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조선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런 정서라든지 문화를 말살하려고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투철하게 특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어떤 측면에서 잃어버린 민족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폐허였어요, 폐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뭘 추구를 했겠습니까? 가난하잖아요. 여러분들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많이 추구를 했을까요? 당시에. 일단 생존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생산, 무조건 많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를 넘어서서 이제 90년대가 이렇게 도래될 쯤에 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먹는 사람은 또 계속 먹고 이 지금 부의 불균형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독재였잖아요, 독재. 그게 여러분들 단지 그냥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었기만 하냐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희생을 강요했다고, 특정 계층에 대해서. 그쵸? 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떤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래서 뭐 학생들이, 지성인들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일어나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 학교, 이제 대학교 다녔었던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회 어떤 불균형의 문제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되고 민주화도 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기초 수급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돈 받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못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애를 낳으니까 여기 이제 내일 다둥이라 그래갖고 저기 애를 하나 낳느냐 두 개, 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나한테 손 흔드는 거야? 반갑다. 야, 고맙다. 야, 왜 손 흔들어?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손 흔든 거야? 나한테 흔든 거야? 아니야? 누구한테 흔든 거야? 천사한테 흔든 거야? 영화 열렸나? 뭐 얘기하다 말았죠, 우리가? 뭐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다둥이를 낳으면 글쎄, 공항에 주차비가 50%가 할인이래.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그쵸?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무료고, 하나 낳냐 두 개 낳냐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복지도 약간 아주 잘 사는, 잘 돼 있는 나라에 비하면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평균치를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우리는 확보를 했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1970년대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사회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적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팝업 스토어라고 하죠. 팝업 스토어. 난 그게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에요? 팝업 스토어가 뭐야? 정말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그 팝업이라는 게 인터넷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뜨잖아요.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 그 팝업은 계속 바뀌죠.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그때그때마다 일정 기간 가운데 뭐 행사가 있다든지 뭘 판매하든지 할 때 팝업이 팍 뜨잖아요. 그리고 팝업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도 그런 어떤 매장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이제 판매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팝업 스토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지가 어디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성수역 주변으로 그런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상의 그 매장이잖아요. 가상 스토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상의 매장이 실제 매장들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월세를 내내 받아봐야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데 팝업 스토어 하겠다고 장소를 대여해주면 그 대여료가 그 한 달치에 맞먹는 만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팝업 스토어가 조성이 돼가지고 장소를 좀 대여할게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에 2번 정도만 되면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 팝업 스토어를 하겠다고 지금 실제 그 어떤 상인들을 다 지금 내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적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이 소비적 사회의 특징이 뭐냐? 소비적 사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유, 물 좀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비적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실제 사용 가치보다 어떤 재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어떤 패턴들이 실제 가치보다 어떤 것을 더 이제 중시 여기는 사회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상징 가치라든지 기호 가치에 더 편중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는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을 열광하는데 그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하죠. 한정판.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팝업 스토어에 내가 줄을 서가지고 물건을 딱 살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인증샷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SNS를 통해 갖고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과시우게. 그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과시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뭡니까? 그런 어떤 내가 그 팝업 어떤 스토어에서 파는 물건보다도 그 문화를 내가 소비했다는 어떤 그런 충족이 있는 거죠. 그런 소비의 어떤 내용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비적 사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징 가치, 기후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어떤 세대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뭡니까? 1970년대 이 사회학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꽤 됐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된 것도.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소비적 사회에 들어서서 왜냐하면 생산하는 일들, 분배하는 일들이 꽤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런 문제를 프랑스 사회는 1970년대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고민했던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나라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가 SNS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IT랑 딱 접목이 되면서 이런 어떤 소비적 사회를 굉장히 이 사회학자가 주장한 것을 아주 잘 구현하는 그런 어떤 모델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비적 사회는 어떤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비적 사회가 여러분들 그러면 균형 잡힌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세대도 균형 잡힌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생산에만 이렇게 몰두하며 살았던 세대에는 여러분들 균형을 잃어버렸겠어요. 나눔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든 그냥 계속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희생이 강요되는 어떤 세대가 있고, 또 막 많은 것들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세대가 또 그러면 균형 잡힌 세대냐? 그럼 생산 안 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나눠줘야 된다, 퍼줘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는 쓰는 것에만 내가 특화하면서 난 쓰는 것에 의미가 두겠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잘 누리면서 살겠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균형 잡힌 세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갖고 장 보드리아르는 이런 어떤 소비적 사회의 문제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피상성의 지배를 이야기를 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 가치가 상실이 되는 거죠. 제품이나 어떤 경험의 본질적 가치보다 그 상징적 의미와 기호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싼 브랜드 가방을 구매하지만 그 가방의 실용성보다도 부유함에 상징하는 기호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과소비 같은 거 많이 이게 조장해갖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요, 또 젊은 세대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런 어떤 비싼 물건보다도, 그래갖고 막 저기 신촌이라는 데 가보면 이렇게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보면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어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무신사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 가치보다는 자꾸 거기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자기 정체성화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야. 어떤 물건의 기능보다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팝업 스토어 방문을 했던 것 자체보다도 이제 내가 여기에 방문했다라는 어떤 그런 SNS에 게재하는 글, 이게 중요한 그런 어떤 세대가 되면서, 뭐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심화가 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겉모습에 집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성, 그래서 피상성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끝없는 어떤 욕망의 순환. 이게 충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충족되지 않죠. 소비가 결코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이 사회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의 중독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이미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이 때는 모르는데 우리보다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게임 같은 거에 많이 빠져가지고 돈을 굉장히, 이거 현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가 게임할 때 뭘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잖아. 적어도 그 서버나 게임이 끝나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는 어떤 그런 오픈돼 갖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지속 기간을 뭐라 그러던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기간에만 쓸 수 있는 아이템,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 게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막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소비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써요. 좀 놀랍죠? 옛날에 그 피파 게임이라는 축구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한 캐릭터를 살면 그게 비싸기로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거든. 그거를 사서 게임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그 캐릭터가 힘을 발휘해갖고 게임도 이기고 그러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구히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돈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들으면 망조라 그래, 망조라고. 에? 그럼 너네들은 그걸 왜 하니? 질문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쾌감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세대와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들 진짜 서연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큰 괴리를 맛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자아 정체성의 어떤 왜곡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상업화,
소비는 더 이상 이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표현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자 한다는 거죠. 나는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에스콰이어 이런 어떤 신발을 신고 딱 나타나는 애들이 벌써부터 노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요새 명품을 막 입었다고 해서 막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감각, 트렌디한 어떤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땅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아와 가상의 자아 간의 어떤 괴리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팝업 스토어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과 실제 경제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있죠. 왜냐면 계속 그 내가 형성했던 자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예전에는 뭐 가진 자, 약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됐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게 기호 소비의 어떤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호적 가치는 종족,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옛날에 우리는 나이키 못 신는 걸로 이렇게 소외감 많이 느끼고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그 옛날에 나이키 신발 한번 사달라고 엄청 막 쪼르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무슨 동에서 사느냐? 이게 이제 아이들 어떤 부의 기준을 가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어떤 심화가 이런 어떤 소비적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정품 제품이나 고가의 브랜드를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 경제적 낭비 또 기호적 가치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며 얘는 경제적으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과도한 명품 소비로 인한 어떤 빚더미 이런 것들이 실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어떤 가상세계의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티의 함정, 하이퍼 리얼리티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세계의 어떤 경계, 붕괴. 그래서 사람들이 기호와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짜 현실 속에 갇힌다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사회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험의 상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경험보다는 이미지로 포착된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사진 찍는 데 집중하면 돼, 사진 찍는데. 그쵸? 자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전부인 것 마냥. 그쵸? 사진을 찍는 것에 가서 좀 풍경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누리고 해야 되는데 어떤 강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섯 번째, 이제 환경적 문제. 지속 불가능한 어떤 소비 패턴. 기호 소비는 종종 일회성과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촉발시켜요, 진짜 실제로. 팝업 스토어만 해도 그래요. 한정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지속 가능해갖고 계속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쓰고 버려버리고 그때 쓰고 버려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가 가치가 그만큼 부가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한정판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생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낭비되는 문제들을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그런 어떤 팝업 스토어가 한번 조성되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인테리어 해놓으면 오래 쓸 것을 해놓고 그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팝업 스토어 그렇지 않아요. 엄청 화려하게 해놓고 금세 없애버립니다.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미미한 것 같아요, 이건 아직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 실질적인 인간관계가 약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호적 소비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표면적 관계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SNS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삶이 실제 관계를 어떻게 하죠? 왜곡시켜 버리죠. 그래서 막
뭡니까? 그 카카오톡에는 온갖 행복한 표정들 다 지어서 야 정말 이 사람 행복한가 보다 하고 만나보면 어때요? 온갖 삶의 짐은 다 지고 사는, 그렇죠? 소비를 통해 소비를 통한 행복의 허구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실망감과 허무함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같은 소비 사회가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피상적인 지배와 진정한 경험의 상실, 끝없는 욕망과 만족되지 않는 소비 구조, 자아 정체성의 상업화와 심리적 불안감,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아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같은 내용들을 프랑스에서 깨닫는 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생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발견해 갖고 뭐 혁명도 일으키고 많은 어떤 재화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분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복지도 이루고 어느 정도 분배가 돼 갖고 사람들 저마다 쓸 수 있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또 이런 소비적 사회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산을 추구하면 몇백 년에 걸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역대 어떤 나라든 최빈국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6위래요, 6위. 말도 안 되죠? 이게 100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등한 나라는 전무하다는, 아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계엄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서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아, 저 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계엄이 또 벌어져 갖고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외신들도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가운데 그 엄청난 재화를 또 분배하고 또 복지를 이루는 것에 아주 눈부시게 그런 일들을 몇십 년 만에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비적 사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7년에 IMF가 딱 벌어지고 나서 공교롭게도 2000년대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류가 시작됐어요. 한류가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안에 생산을 추구하는 자들과 분배를 추구하는 자들과, 소비는 누림이겠죠. 누림을 추구하는 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했기 때문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어느 시대 가운데 불균형이 있어요. 불균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둠을 의미하죠.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균형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근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회사에 가면은 복종해야지. 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이 젊은 사람은 기뚱에도 안 들어오죠. 그쵸? 그리고 또 어느 시대에 가보면 이렇게 8, 90년대를 대학생을 하셨던 분들은 가면은 무조건 막 가서 들이박는 걸 잘하죠. 야, 빼서 기득권, 야, 니네들만 누리면 되냐. 분배하지. 가갖고 맨날 갈등을 많이 일으켜.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기호를 쫓아가지고 소비를 하며 그러니까 그 소비를 한다는 건 어떤 행위죠. 자기의 기호를 쫓아서, 문화적 기호를 쫓아서 행동하는 것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막 복잡거리고 네가 맞냐 내가 옳냐 막 분쟁하고 싸우는 듯해 보이지만, 이게 세계적인 시각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이렇게 눈부시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만 해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배도 해야 되고요. 부의 어떤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결과값을 이렇게 누리면서 문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1997년에 우리가 구조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그동안에는 생산 일변해 오다가 경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재분배,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직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뭐 희생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서 내가 누려야지. 이런 세대가 그때부터 이제, 그래갖고 1997년 이후 시대 사람들로부터 이제 형성되었던 세대를 우리가 보통 MZ 세대다. 물론 다른 개념들도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균형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한류가 막 일어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엄 일어날 때가 전 세계가 막 주목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엄 사태가 딱 벌어지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빠졌다고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성장의 주축이셨던 거의 60,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막 탄핵을 반대하고, 에? 우리가 뭐 탄핵,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에 이 지도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다 모여 계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그 이후에 이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에 다 모여 계시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서 엄청나게 분쟁이 이렇게 딱 벌어졌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보니까 이제 뭐 김은국 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탄핵 자체가,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큰 잘못이니까 드러내놓고는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내시는 반면에, 이 조진웅 씨라든지 이승환 씨,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8, 90년대 학번이시거든요. 막 나서가지고 막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시죠 여러분? 아이유, 뉴진스, 임영웅, 20대 그 연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나서지도 않지만 이 아이유나 또 누구지? 뉴진스 같은 경우는 역조공이라 그러죠.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용어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팬들이 가갖고 뭐 조공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다시 베푼다, 이걸 역조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유나 뉴진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팬층들이 몰려있을 법한 그 집회에 가갖고 뭘 한 겁니까? 먹을 것들이나 입을 것들을 베푸는 어떤 일들로 사람들 눈에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탄핵 집회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고, 임영웅 같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대 남자거든요. 나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너 그럼 탄핵을 지지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엄을 지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사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유나 뉴진스나 임영웅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변론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뉴진스가 탄핵을 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임영웅 씨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발언 안 하겠다고 했는지 그 의중은 밝힐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양자에서 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마치 탄핵을 지지한 것처럼 보여지는 뉴진스나 뭐 아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 보수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무슨 뭐 CIA에다 무슨 고발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8, 9세대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정치 뭐 노선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사회가 정말 다채롭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쪽에 어르신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그 사람들의 관점이 뭔지 아세요? 야, 맨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나눠주고 쓰기만 할 줄 알아. 이게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 분들은, 야, 저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풀어주질 않으니까 이 사회가 이게 지금 문제다. 싸워서 쟁취하고 뺏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거의 죽일 듯이 싸우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자기 길을 걷고 있는 MZ들, 그렇죠? 정치적이지 않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까? 자신의 문화적 기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아이유가 오늘 집회를 뭐 하고 말고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문화적 기호, 옳다는 바, 내 편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치울까? 그게 진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임영웅 씨도 저는 무슨 정치적 어떤 이유보다도 왜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강요해?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 활동 중에 생산 안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 나누지 않으면, 배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 실제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다 필요한 이유예요. 아멘? 근데 대한민국처럼 이러한 논의가 각자 막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막 분투하고 싸우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혈안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전 세계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이런 K-문화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진보되었다 할 만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역으로 배워야 된다. 모르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대한민국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부러워한대요. 행복해 보여서.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다 행복하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처럼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가치들이 우리는 서로를 없애야지만,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려야지만 우리나라가 잘 된다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야.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3요소를 여러분들 우리가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봉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봉사하는 자들이 없으면은 저 혼자 예배를 어떻게 집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봉사로서만 존재를 해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눔이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뭐죠? 누림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 3요소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로부터 인간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생산이 맞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분배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누림이 맞다고 그러면서 다 있어야 될 가치들이 서로 싸우고, 마치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지파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멸절하기까지 싸워가지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항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산일로의 성장을 추구했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무조건 너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해. 그렇게 해서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8, 90년대 그렇게 다 일어나서 분배를 외쳤던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과격하게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막 다투고, 여러분들 8, 90년대 평화인데요, 나가보면 맨날 뭐가 있었어요? 체류탄 냄새 기억나요? 여기? 봐봐, 여기 저기 누구지? 영승 형제님, 이 체류탄 이게 기억나요? 매웠던 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 내 세대네. 나가보면 맨날 그 막 싸우고, 그럼 그거를 우리는 가갖고 막 5.18 가가지고 막 군대가 동원돼갖고 막 총칼로 막 쏴고 죽이고, 과연 이게 균형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Z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소비 중심적인 소비적인 어떤 사회를 조성하면서 균형 있어 보입니까? 게임에다가 막 수천만 원씩 쓰고 수백만 원씩 쓰고 수억씩 쓰고 균형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갖고 뭐가 될까 이런 걱정 안 드세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들 빛을 제시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막 다투고 있어요. 뭐가 옳으냐?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 계엄으로 촉발되어진 이 뭐 탄핵 정국은 분열 상황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가치 다 없어지고 무너져야 되나요? 그들이 주장한 거 다 쓸데가 없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 8, 90년대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시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다 없어져야 될 일들이요? 정말 어르신들의 말들처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뭐 양국법이라든지 여러분 양국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얼마나 복잡한 내용인지 아세요? 그거를? 단순화시켜갖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야, 왜 농사 짓는 사람들만 보전을 해주냐?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량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MZ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 소비지향적인 어떤 패턴들이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강점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어떤 측면에서는 K-팝이나 K-문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비빔밥이 좋겠냐면 고추장 먹지도 못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이제는 먹어요. 아세요? 삼겹살 우리나라만 먹던 거에서 쌌는데 지금 가면 엄청 비싸요. 왜? 전 세계 다 먹어요 이제.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어떤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이런 짧은 시간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쓰시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역할을 가장 여러분들 중심에서 발휘를 하면서 이것을 구심력 있게 끌고 가야 될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 대해서 야 너네들 성찬이라는 게 뭐야? 균형을 이루는 건데 너희 잘 사는 애들만 먹고 맨날 취하고 야 되냐 그게?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일일 노동자들이 와갖고 저녁에 성찬을 먹을 것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없다 이런 식으로 오독해야 할 거면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언제나 교회는요 균형을 이루는 균형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요 내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것만 그냥 내가 다 취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행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MZ세대 패턴들처럼 소비지향적으로 그냥 내가 좋은 거 쓰면서 나에게 주어진 소확행 이런 거 추구하며 살면 행복할 줄 알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불균형이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연자매가 그런 일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막 얘기해가지고 같이 하자, 뭐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나눔들을 그래서 뭘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세우죠? 직분으로 세우죠. 직분의 시초가 뭡니까? 히브리파가부와 헬라파가부가 그쵸? 균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가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그것을 균등하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집사들이란 말이야. 그게 최초의 직분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효율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정말 나에게 만족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내가 나 혼자만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해서 이루는 성취와 공동이 팀이 돼가지고 이루는 어떤 성취는 질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회사에 기여하는 바도 다르고 안정성도 달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회사들도 세상 그걸 알아가지고 뭐든지 지금 팀으로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뭔가 한 개인의 슈퍼스타가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많은 어떤 매출을 내고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성가시게 맨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냐. 그게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면 신앙생활도요, 나 혼자 똑바로 하면 되지. 똑바로가 안 돼요. 어떤 교회 생활 하면서 내가 공동체성이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된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고 저를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단언컨대 이단이거나, 그쵸? 이단이죠. 아니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교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성을 전제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가 우리 진정한 누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안에서도 소수지만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너무 힘든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세계가 갈등하지만 공존하는 그쵸?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듯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쵸? 어떤 한쪽으로 계속 편중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공존의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금 획일화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이렇게 보면은 저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뭐지? 지나가다가 우리가 딱 보면 남자들 이쁜 여자들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또 형제들 자매님들 딱 보면 차은우 이런 사람 지나가면은 뭐 그런 얘기 있대요.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왜 그러냐면 조화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저도 눈, 코, 입 다 뜯어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이게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좀 보기 싫은. 조화로운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십니까?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울 때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맨날 열심히, 희생, 이런 것만 맨날 강조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 절대 안 오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니네 공평하냐 뭐하냐 이러면 이제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싶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맨날 개인주의적이고 그렇죠. 맨날 자기 기호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버리면은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복되게 이룰 때 이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정말 교회를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저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중간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 세대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세대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아우러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용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분열을 촉발시키는 사람들, 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 여기시고 그것을 교회라 일컬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만으로 만족이 있는 거죠. 그 만족은 가까이 있지 않고 여기 다 있어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화평케 될 때, 서로 다른 생각들이 화목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들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아니 빛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정말 화목해 하는 직분의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리매 아버지 그 인격을 딴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아버지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용납함으로 함께 공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이 쓰임받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 이 조국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